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가인입니다. 지금 42살이고,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전에 제 삶은 지옥이었거든요. 그 지옥에서 나온 지 이제 3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5년을 견뎌낸 여자입니다. 견디는 것만으로 살아냈어요. 숨을 쉬듯이, 심장이 뛰듯이 견뎠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누군가가 되지 않았어요. 오직 견디는 것만 했어요. 30대 중반, 저는 동원이라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동원이는 준수한 얼굴에 차분한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말도 많지 않은 타입이었어요. 사람들은 좋은 신랑 잡았네라고 했어요. 가정에 문제도 없어 보였거든요. 아버지는 은행원, 어머니는 전업주부, 깔끔한 집안.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을 잘 돌봐줘야 해. 우리 집안을 대표하는 여자가 돼야 해. 저는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이제 저는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고, 그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과 동시에 저는 직장을 그만뒀어요. 동원이가 말했거든요. 넌 좀 집에서 쉬면서 아이를 준비해. 맞지? 우리 애는 꼭 엄마 손에 커야 해. 저는 그 말 속에서 배려를 읽었어요. 일하는 것이 힘들 텐데, 그런 수고를 덜어준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결혼 후 3개월, 저는 임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임신은 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자주 말했거든요.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여자가 집에만 있는데 뭐 하는 거야? 그 질문은 이상했어요. 아이는 둘의 문제인데 왜 제 책임처럼 들렸을까요? 결혼 6개월 차, 저는 처음으로 산부인과의 문을 열었어요. 그날이 제 5년의 시작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의사는 상냥했어요. 임신이 안 되셨다니 안 됐네요. 일단 간단한 검사부터 해보죠. 피검사, 초음파, 자궁경 검사, 혈액 검사를 받을 때 저는 팔 안쪽을 펼쳤어요. 바늘이 들어갈 때 아팠어요. 하지만 더 큰 것은 심리적 고통이었어요. 이제 문제 있는 여자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초음파를 받을 때는 더 그랬어요. 의사가 기구를 내 안에 밀어 넣었어요. 차갑고 낯설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이것이 아이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궁경 검사는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의사가 현미경 같은 기구를 넣으면서 말했어요. 좀 따끔할 수 있습니다. 따끔했어요. 아니, 따끔을 넘어선 고통이었어요. 내 몸이 침입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의사가 저를 본 후 말했어요. 부인 쪽은 문제가 없네요. 남편분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액 검사를 해보면 빠르게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동원이에게 전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밥을 먹으면서 오빠, 의사님이 당신도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어. 금방 결과 나온대. 동원이는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다가 멈췄어요. 검사, 나? 응. 부부들 다 해봐야 원인을 알 수 있대. 동원이는 밥그릇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너 쪽이 문제인 것 같으니까. 넌 계속 다니고. 의사 말 잘 들어. 그 말이 제 등뼈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마치 독약처럼. 결혼 1년, 설날 밥상이 나왔어요.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났어요.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쳤어요. 손가락이 화끈거렸지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밥상 앞에 앉아서 반찬들을 살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언니인 이모님을 보면서 말했어요. 그 목소리는 크고 명확했어요. 마치 선포하듯이. 언니, 우리 동원이가 벌써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 손주를 못 봤어.
모두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창피를 주는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창피의 대상은 저였어요. 이모님이 말했어요. 그럼 며느리가 열심히 해야지. 아직 30대니까 충분하지. 저는 웃었어요. 마치 그것이 당신의 책임이 아닌 양. 마치 제 몸이 문제인 양. 동원이는 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욕실에 가서 울었어요. 조용히, 누군가 들리지 않게. 결혼 1년 6개월. 의사는 제게 말했어요. 배란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호르몬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드디어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첫 번째 주사는 엉덩이에 맞았어요. 의료진이 알코올 솜으로 소독했어요. 차갑고 타던 냄새, 그리고 바늘이 들어갔어요. 따끔하지만 금방이에요. 따끔을 넘어선 통증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내 살을 찌르는 느낌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엉덩이를 내렸어요. 주사 맞은 자리에 노란 멍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멍을 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게 시작이다. 호르몬 약을 먹기 시작한 지 3주째. 저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제 몸이 변하고 있다는 걸. 얼굴이 불었어요. 불어난 얼굴을 보니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이 얼굴이 정말 내 얼굴일까? 호르몬이 내 골격을 바꿔놓은 것 같았어요. 여드름이 났어요. 처음엔 몇 개였지만 점점 많아졌어요. 얼굴 전체, 목 등, 심지어 팔까지. 저는 거울을 보기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내 얼굴을 봤을 때 느껴지는 것은 현기증이었어요. 감정 변화는 더 심했어요.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울음이 났어요. 드라마를 봐도 울고, 광고를 봐도 울고, 심지어 밥을 지으면서도 울었어요. 어떤 날은 모든 게 미워졌어요. 동원이도, 시어머니도, 그리고 나 자신도, 특히 나 자신이 미쳐버렸나 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시어머니가 처음 그걸 봤어요. 제가 욕실 거울 앞에서 울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아기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것이 더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의 질문이 순진한 것처럼 들렸거든요. 뭐 하는 거야? 호르몬 때문에 감정이 올라왔어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부은 얼굴, 터져나온 여드름, 충혈된 눈. 아, 약을 먹으니까 얼굴이 망가졌네. 이런 약이 좋은 약이야? 의사님이 꼭 필요하다고. 시어머니는 내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요즘 의학이 뭐 하는 건지. 약 먹는다고 살이 찌고 얼굴이 망가지면 뭐 하는 건데. 우리 엄마 때는 그런 약 없이도 나았어. 자연이 최고야. 시어머니는 의학을 모르는 노인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저를 파괴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그 약이 제 의지로 먹는 게 아니라 의사의 처방에 의해 먹는다는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마치 제가 선택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동원이가 저를 안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몸을 돌렸어요. 나한테 손대지 마. 동원이는 뭔가를 말하려다가 포기했어요. 침묵이 가장 무거웠어요. 호르몬 약을 먹으면서 저는 관찰의 대상이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본다는 건 알았어요. 마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추적하듯이. 얼굴이 더 심해졌네. 병원은 이번엔 뭐라고 했어? 약은 제때 챙겨 먹고 있고. 질문들은 연속됐어요. 마치 제 건강을 염려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질문들 뒤에 숨겨진 것은 의심과 판단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친구들한테 제 상황을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지금 병원을 다니고 있어. 호르몬 약을 먹고 있는데 얼굴이 많이 망가졌어. 안쓰럽더라고. 안쓰럽다. 그 표현이 가장 모욕적이었어요. 마치 저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마치
제가 문제가 있는 여자라고 표현하면서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는 제 밥을 따로 담기 시작했어요. 넌 이건 못 먹어. 기름이 많아. 넌 이거는 어때? 이건 너무 자극적이야. 약을 먹는 동안에는 순한 거를 먹어야지. 처음엔 배려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졌어요. 이건 배려가 아니라는 걸. 다른 식구들은 멸치볶음을 먹고 저는 간장 없는 물을 받았어요. 다른 식구들은 삼겹살을 구워 먹고 저는 계란말이를 받았어요. 마치 제가 보통의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인 양. 마치 제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환자인 양. 친정엄마가 방문했을 때 저는 밥상을 피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알았어요. 가인이 밥을 따로 먹네. 왜?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지금 약을 먹고 있어서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챙겨주는 거예요. 엄마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굴이 굳었어요. 밥을 먹은 후 엄마는 저를 따로 불렀어요. 가인아, 너 괜찮아? 엄마, 괜찮아, 정말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여기 좋은 집이야. 엄마는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그 다음 달에 집에 와. 며칠 있다가. 저는 약속했어요. 하지만 가지 않았어요. 갈 수 없었어요. 동원이가 물었을 거든요. 또 친정애가 그 한마디가 제 자유를 빼앗았어요. 결혼 2년 차, 시댁의 친척 결혼식이 있었어요. 큰 연회장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예쁘게 차려입었어요. 호르몬으로 인한 얼굴을 가리기 위해 메이크업을 짙게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피로연 중에 시어머니의 친구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아, 가인이 맞지? 벌써 결혼한 지 2년이라더만. 아직 아이가 없네? 그것은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질문은 판단을 담고 있었어요. 네, 준비 중입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마치 내 책임인 양. 그 순간 옆에서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밝고 명확했어요. 마치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처럼.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병원을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주기적으로 의사를 만나고 검사도 받고 약도 먹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나왔을 때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 변했어요. 동정과 궁금증이 섞여서 친구가 물었어요. 혹시 문제가 있었어? 아, 부부둘 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빨리 말을 가로챘어요. 아니에요. 우리 동원이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 집안은 남자들이 다 건강해. 다만 우리 며느리가 시어머니는 말을 완성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말을 완성할 필요가 없었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뜨거운 물이 제 피부를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형태없는 덩어리처럼 느껴졌어요. 이름도 정체성도 없는 단지 문제 있는 여자일 뿐이었어요. 동원이는 화장실로 나갔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돌아올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결혼 3년 차. 저는 수많은 산부인과를 다녀봤어요. 각 병원마다 처음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의사가 이번엔 다를 거예요라고 말했거든요. 하지만 매번 결과는 같았어요. 엉덩이에 멍, 배에 자국, 팔에 주사국. 제 몸은 주사 바늘의 지도처럼 표시되기 시작했어요. 호르몬의 영향으로 제 몸은 계속 변했어요. 살이 불었어요. 내가 내 몸을 못 알아봤어요. 거울에 비친 것은 나인데 나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의 몸을 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본 것으로 충분했어요. 제 얼굴을 본 것으로, 제 몸을 본 것으로.
하지만 친구들 앞에서는 계속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 병원을 이렇게까지 다닐 수가 있나 싶어. 여간에서는 포기하는데 이 며느리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감동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좀 안쓰럽더라고. 그 단어가 저를 완벽하게 표현했어요. 저는 안쓰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결혼 3년 6개월. 일상적인 모욕들이 축적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어제는 뭐 했어? 운동. 그거 하면 아이가 생긴다더냐. 마치 제가 하루 종일 아이를 낳기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밥상에 앉으면 반찬이 턱 하나씩 더 있었어요. 엄마, 오늘도 따로? 응. 넌 특별히 챙겨야 돼. 동생이 오면 시어머니는 그에게 말했어요. 너는 빨리 아이를 낳으려. 우리 며느리처럼 되면 안 돼. 그 말은 조카의 아내를 향한 경고였어요. 동시에 저에 대한 확정이었어요. 저는 실패의 화신이 되었어요. 의사도 저를 보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처음엔 문제 해결자였어요. 하지만 3년이 지나자 의사는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마지막으로 만난 의사는 말했어요. 부인께서는 남편분과도 상담을 한번 해보셨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알았어요. 이제는 의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울었어요. 상담실에서 남편이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의사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남편분도 오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동원이에게 전했어요. 의사가 당신도 한번 검사를 받아보라고. 동원이는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나는 괜찮아. 근데 의사가 꼭 필요하대. 동원이는 TV 리모컨을 집었어요. 그렇게 자꾸 나한테 압박을 주면 난 더 스트레스 받아. 알았어? 그 말이 저를 묵살시켰어요. 결혼 4년 차. 저는 침묵에 뭔가가 박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분노였어요. 하지만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절망이었어요. 하지만 절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자신에 대한 의심이었어요. 나는 여자가 아닌 걸까? 내 몸이 정말 이렇게 망가진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 질문들이 저를 짓눌렀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예의를 유지하지 않았어요. 아이는 언제 낳을 거야? 우리 가족 계획도 짜야 하는데. 나만 친구들한테 손주 자랑을 못하니까 민망해서 참. 제 가치가 점점 낮아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물에 빠지는 것처럼. 동원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저는 한 번 물었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해? 동원이는 밥을 먹고 있었어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당신 엄마가 나한테 이러는데 당신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너 말이 너무 심해. 엄마만 탓하지 말고.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 숨을 죽여서. 결혼 4년 8개월. 저는 병원 방문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의료적으로는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다른 문제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시어머니의 말들은 계속 들려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게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니다.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물속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저는 심리 상담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담사를 만나러 간다는 것도, 약을 먹는다는 것도, 그 모든 게 또 다른 실패처럼 느껴졌어요. 5년의 결혼 생활은 제 모든 에너지를 빨아먹고 있었어요. 저는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5년 전의 제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건 누군가의 아내이기를 강요받은 대로 변해버린 모습이었어요. 오빠, 나 일을 해보고 싶어. 그 말을 꺼낸 날, 동원이는 처음으로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일, 넌 애 계획을 하는데
계획도 오래 안 된 것 같고, 나 혼자 집에만 있으니까 좀. 동원이는 생각하는 척 했어요. 하지만 대답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어요. 그래, 하자. 다만, 저녁은 어떻게 할 거야? 저녁도 챙길 수 있어. 엄마가 뭐라고 할까? 그 한마디가 가장 무서웠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까? 내 선택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반응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결국 일은 안 됐어요. 그 대신 저는 집에서 계속 기다렸어요. 아이를, 누군가의 인정을, 내 자신의 가치를. 결혼 5년 차가 다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명절을 맞아 시댁에 친척들이 모였어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났어요. 떡국 끓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사골을 고아서 국물을 낸 다음 떡을 삶고 소를 만들고 완성했어요. 양념 소시지도 손으로 고기를 펼쳐가며 양념을 섞었어요. 나물은 각각 다르게 고기볶음도 계란말이도 김자반도 손가락은 부르튼 채로 밥상을 차렸어요. 12가지 반찬 모두 제 손으로 만든 것들. 밥상이 나왔을 때 한 친척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가인이가 이렇게까지 준비했어? 와, 이 정도면 완벽하네. 그 칭찬은 따뜻했어요. 정말로.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받아줄 수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업적을 가로채는 것처럼 느껴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밥을 먹다가 칭찬도 해줄 것 없지. 어쩌면 이 정도가 당연한 거고. 침묵이 흘렀어요. 우리 며느리는 여자로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못하고 있는데 밥을 잘한다고 해서 뭐가 될까? 모두가 숟가락을 멈췄어요.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돼. 남편을 잘 보살펴야 돼. 집을 잘 관리해야 돼. 우리 며느리는 이 중에서 딱 하나를 포기했어. 가장 중요한 거 말이야.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했어요. 5년을 기다렸어. 그동안 병원도 많이 다니고 돈도 많이 썼어. 우리 가족이 투자한 시간과 돈이 얼마인 줄 알아. 그런데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 이건 분명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야.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이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건 사람의 문제라는 걸. 이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걸.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모든 시간이 슬로우 모션으로 느껴졌어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어요. 모든 얼굴이 저를 향했어요. 뭐 하는 거야? 밥도 안 끝났잖아. 앉아. 내가 뭐 잘못했어?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는 너무 많아서 다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짐을 쌓기 시작했어요. 옷, 개인용품, 통장. 동원이가 따라왔어요. 현주, 뭐 하는 거야? 뭐가 문제야? 엄마가 좀 심했지만, 이렇게까지. 내가 저 소리 몇 년째 듣고 있는 줄 알아? 동원이가 멈췄어요. 뭘? 애 못 낳는 여자라는 소리. 내가 문제 있는 여자라는 소리. 침묵. 동원이는 침대 끝에 앉았어요. 가방을 들고 서 있는 저를 보지 않은 채. 그 순간 제 5년이 재생됐어요. 주사를 맞으면서 울던 밤들. 약의 부작용으로 얼굴이 망가지던 모습. 거울 앞에서의 절망. 명절마다 당하던 모욕. 시어머니의 말들. 그리고 당신의 침묵.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뭐였어? 내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도대체 뭐 한 거야? 미안해. 진짜로. 미안. 5년을 버텼어. 내가 어떻게 버텼는지 알아? 매일매일 죽으려고 생각했어. 약의 부작용으로 피부가 망가지고 얼굴이 부어있는데 당신 엄마는 자연이 최고라고 했어. 당신은 뭐라고 말할까? 말할 게 없어?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한마디도? 현주, 진짜? 나는 짐을 들고 나왔어요. 밤 11시.
택시에서 내렸어요. 친정집 앞. 엄마는 아직 깨어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저를 봤을 때 뭔가를 깨달으신 듯 했어요. 뭐 있었어? 말은 나중에. 여기 있어도 돼? 엄마는 말 없이 베개 자리를 옆으로 밀었어요. 저는 그 옆에 누웠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5년을 참아온 울음을 이제야 쏟아냈어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제 등을 쓸어주셨어요. 무작정 친정으로 들어와 오는 연락을 다 무시한 지 일주일째. 제 심장을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동원이었어요. 현주야, 나 병원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고 왔어. 그 뒤의 문장은 저를 죽음 같은 고통에 빠뜨리기 충분했습니다. 나 무정자증이야.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소화기 넘어 동원이는 말이 없었어요. 흐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리고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았다는 건 무슨 말이야? 현주야, 미안해. 머릿속에 번뜩 스치는 생각. 이 남자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무정자증이라는 거. 당신이 무정자증이라는 거 언제부터 알았어? 정확히. 저는 매섭게 물었습니다. 차라리 자기도 몰랐다고 지금 나온 검사 결과로 처음 알게 된 사실이라고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2년 전이야. 회사 건강검진에서 나왔어. 2년. 제가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병원을 다니던 동안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어. 왜 말 안 했어?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면 상심하실 것 같았어. 그래서 말을 못 했어. 상심.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당신의 엄마가 상심할까 봐서 당신의 아내가 5년을 욕먹고 약을 먹고 존재가 지워지는 것을 방치했다는 말이었어요. 내 문제가 세상에 드러나는 게 싫었어. 당신의 문제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신이 그 문제를 숨기기 위해 선택한 침묵이 문제였어요. 그 침묵으로 선택한 나의 파괴가 문제였어요. 엄마한테 말하면 아, 당신 엄마? 귀한 자기 아들한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못난 며느리만 쥐잡듯이 잡은 악마 같은 당신 엄마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 아들이 병신인 거 알면 너네 엄마가 너 죽이기라도 할까봐 뭐가 무서워서 말을 못한 건데 나한테라도 말해줄 수 없었어? 내가 그렇게 욕을 먹는데? 내 입장도 있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 네 입장? 네가 뭔데? 나는 5년 동안 내가 잘못된 여자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죽을 만큼 아프고 고통스러웠는데도 그렇게 계속 병원을 다녔어. 내 몸을 망가뜨리면서, 내 정신을 망가뜨리면서. 이게 사랑이야? 이게 결혼이야? 동원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관심 밖이었어요.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제 고통스러웠던 5년은 뭐였을까요? 이 사람이 저를 아내로 생각하긴 한 걸까요? 아니, 인간으로 보긴 한 걸까요? 아닐 겁니다.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저를 아내가 아닌 인간으로라도 봤다면, 그렇게 고통에 몸부림치는 저를 보고도 저렇게 태연하게 자신의 문제를 숨길 수 없었을 겁니다. 가인아, 미안해. 나라고 마음이 편했던 건 아니야. 병원에 같이 가서 검사를 하자고 할 때, 나다 저를 차갑게 쳐다보던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는 듯, 오로지 너의 문제라는 듯 선을 긋던 말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겨우겨우 정신줄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현주, 제발 다시 한번. 이혼하자. 현주,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이 머릿속에 가득 찼습니다. 너한테는 미안해. 미안. 그건 충분하지 않았어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또다시 일주일 뒤
초인종이 울렸어요. 친정엄마가 나가서 보더니 화들짝 놀랐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부은 얼굴로 거실에 들어왔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밤을 새운 흔적이 보였어요. 가인이를 만나고 싶어. 저는 거실로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손수건을 여러 장 들고도 모자랐어요. 가인아, 정말 미안해. 진짜로. 시어머니의 눈물은 흥건했어요. 흘러내렸어요. 목까지.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어. 아무것도 아닌 일로 내 인생을 망치게 했어. 진짜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이건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는 걸. 처음 언제 알았어요? 우리 남편이 문제가 있다는 거. 시어머니는 울음을 멈췄어요. 오늘 아침에 동원이가 말했어. 오늘 아침에. 그럼 어제는? 침묵. 어제는 당신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어제는 뭘 몰라서. 가인아, 그리고 지금은 왜 왔어요? 진짜로 미안해서. 아니면 당신 아들이 이혼하게 될까? 봐. 애도 못 낳는 병신인 거 까발려질까봐. 당신 집안의 이름이 망할까봐. 시어머니는 입을 열었다 다물었다를 반복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건 내가 당신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당신 아들 옆에 남아있는 거지. 애를 낳을 수 없는 당신 아들의 방패로 나를 사용하면서. 가인아, 제발. 저한테 찾아오지 마세요. 당신이랑 당신 아들 둘이서 손잡고 상담받으러 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어요. 계속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었어요. 변호사를 만났어요. 저는 5년을 말했어요. 약의 부작용, 시어머니의 모욕, 그리고 남편의 침묵, 그리고 마지막에 고백. 2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 변호사는 노트에 적으면서 말했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병원 진료 기록, 약 처방 전, 그리고 동원이의 메시지. 이것으로는 충분합니다. 당신의 남편은 의도적으로 당신을 기만했고, 그로 인해 당신이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당하게 했습니다. 이는 유책 이혼이 됩니다. 유책. 그 말이 좋았어요. 누군가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이었거든요. 동원이는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처음엔. 이혼은 안 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미안해. 진짜로. 하지만 변호사의 편지가 가면서 달라졌어요. 위자료, 제3분할. 동원이는 위자료를 최소한으로 주려고 했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아내가 병원을 다녔다는 이유로 재정적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어요. 마치 제가 이기적으로 돈을 쓴 것처럼. 변호사가 대응했어요. 의료행위는 남편의 기만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당신의 의뢰인은 피해자입니다. 결국 위자료는 5천만 원이 결정됐어요. 월 200만 원을 3년 동안 받기로. 최종 이혼은 3개월 뒤 성립됐어요. 법원에서 도장을 찍을 때 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한숨을 쉬었어요. 끝이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이 확정되고 2개월 뒤 저는 동네 카페에 취직했어요. 처음엔 뭘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에스프레소 머신 버튼을 누르는 법도 몰랐어요. 카푸치노와 라테의 차이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저를 가르쳐 주고 또 저는 열심히 배우면 되었으니까요. 점주가 친절했어요. 질문해도 화내지 않았어요.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모르는 게 당연하니까. 3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웬만한 커피는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거였어요. 통장 계좌로 이렇게 입금될까요? 네. 다음 주 금요일에 입금될 거예요. 금요일. 통장을 열었어요.
120만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제 돈이었어요. 아무도 주지 않은 제가 일해서 번 돈. 그 순간 처음으로 나는 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8개월이 지났어요. 정해진 시간에 오는 손님들이 생겼어요. 매일 오전 10시 정각에 오는 남자. 40대 중반 정도. 조용한 타입이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크로아상 한 개. 정확히 같은 주문을 했어요. 카드에 이름이 있었어요. 민호. 이혼 후 1년. 저는 호르몬이 정상화되기 시작했어요. 약을 끊은 지 1년이 지났거든요. 얼굴에 여드름이 점점 없어졌어요. 부었던 얼굴이 빠졌어요. 살도 줄었어요. 거울을 봤을 때 이제는 제 얼굴이 보였어요. 아, 내가 이렇게 생겼었네.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말을 걸었어요. 어제 손 다친 거 봤어요. 괜찮아요? 전날 저는 유리컵을 떨어뜨렸어요. 깨진 유리가 손가락을 스쳤어요. 밴드를 감고 일했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조심해요.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말이 이상했어요. 손가락을 물어본 게 아니라 저를 물어본 것 같았거든요. 이혼 후 1년 2개월. 저는 어떤 날 아침에 감정 변화를 겪곤 했어요. 호르몬이 여전히 휘청거렸거든요.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몸의 신호였어요. 그런 아침, 얼굴이 안 좋았나 봤어요. 민호가 와서 물었어요. 몸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아요? 아, 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본인 먼저 챙겨야죠. 그 말이 제 눈물샘을 건드렸어요. 아무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약을 먹고 있을 때 피곤함을 표현하면 넌 집에만 있지 않냐고 했었어요. 아이를 못 낳을 때 답답함을 표현하면 그런 성격이 아이를 못 낳게 한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달랐어요. 좀 쉬세요. 그 한마디가 제 몸 전체를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1년 6개월. 민호가 묻기 시작했어요. 혹시 퇴근 후에 시간 괜찮으세요? 저랑 저녁 먹을래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요?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6시. 카페 앞에서 민호를 만났어요. 민호는 저를 봤을 때 웃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의 미소가 느껴지는 웃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그 인사가 이상했어요. 5년의 결혼 생활에서 누군가 저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작은 와인바에 갔어요. 그 식사 자리에서 민호는 한 가지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혹시 결혼했었어요? 가족은 뭐 하세요? 일은 뭐 했었어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대신 민호는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었어요. 영화 좋아해요? 책은? 음악은?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해 제 대답을 들었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우리는 주말마다 영화를 봤어요. 밥을 먹었어요. 산책을 했어요. 그리고 민호는 절대 제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는 자신이 말했어요. 저 이혼했어요. 민호가 밥을 먹던 숟가락을 멈췄어요. 그래요. 아이는 없어요. 그럼 괜찮네요. 새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이 저를 울렸어요. 3년 전 저는 자식이 없다는 게 제 삶의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여자로서의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그걸 자유라고 했어요. 좀 더 알고 싶어요. 당신이. 그럼 좀 더 오래 만나요. 알겠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민호가 말했어요. 제 아파트에 같이 살래요? 결혼이라는 표현이 아니었어요. 함께라는 표현이었어요. 저는 그 말이 좋았어요. 제 짐을 정리했어요. 친정에 있던 것들, 호텔 같은 월세 원룸에 있던 것들. 민호의 아파트는 깨끗했어요. 책들이 많았어요.
영화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여기 마음에 들어요? 네. 여긴 당신의 집이니까. 제 물건들을 천천히 놨어요. 옷장 한쪽, 욕실의 선반, 거실의 책장. 그렇게 2개월이 지났어요. 이혼 후 2년 2개월. 아침에 욕실에서 저는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들었어요. 2줄. 처음으로 제가 2줄을 봤을 때 느낀 것은 공포가 아니었어요. 순수한 기쁨이었어요. 5년 전 저는 아이가 생기길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절망이었어요. 누군가를 달래기 위한 절망이었어요. 지금 저는 아이가 생겼어요. 하지만 이것은 다른 기쁨이었어요. 내가 원해서 낳는 기쁨이었어요. 휴대폰으로 민호를 불렀어요. 당신, 아빠 돼도 괜찮아? 민호가 웃었어요. 목소리로. 진짜. 2줄 나왔어. 그 순간. 민호는 일을 멈추고 바로 집으로 달려왔어요. 화장실에서 나를 안았어요. 축하해. 그게 전부였어요. 다른 말은 없었어요. 눈물도 없었어요. 단지 나를 안고 있었어요. 10개월이 길었어요. 하지만 이전의 아기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던 시간과는 달랐어요. 그때는 나를 위한 임신이 아니었어요. 아이를 위한 임신도 아니었고 행복하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투쟁이었어요. 호르몬과의 싸움이었어요. 지금은 단지 아이가 자라는 시간이었어요. 민호는 매 주마다 저와 함께 산부인과에 갔어요. 아기 크기가 어떻게 되나요? 의사가 초음파를 보여줬어요. 지금은 완두콩 정도네요. 다음 달엔 포도 정도가 될 거예요. 아이는 계속 자라났어요. 저도 계속 자라났어요. 5년 전, 제 몸은 약물로 인해 망가졌어요. 지금, 제 몸은 아이를 위해 자연스럽게 변했어요. 살이 찌는 것도, 피부가 변하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웠어요. 민호는 제대를 만졌어요. 여기서 자라고 있어. 응. 신기한데. 임신 4개월 차. 의사가 물었어요. 성별을 알고 싶으세요? 5년 전. 저는 성별을 알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라면 그게 뭐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어요. 사실은 아이가 생기지 않기를 원했거든요. 아니, 아이가 생기면 모든 고통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번엔 달랐어요. 알고 싶어요. 초음파를 봤어요. 아이의 모습이 명확해졌어요. 아들입니다. 아들. 저는 울었어요. 이번엔 절망의 울음이 아니었어요. 임신 7개월.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예식장은 동네의 작은 홀이었어요. 화려한 장식은 없었어요. 무겁고 비싼 드레스도 없었어요. 저는 흰 원피스를 입었어요. 배가 볼록 나온 것을 숨기지 않은 채. 신청 인원은 35명. 친정 부모님, 친한 친구 3명. 그리고 민호의 가족들과 형제들. 시어머니는 없었어요. 동원이도 없었어요. 대신 있는 것은 나를 축복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민호는 그 결혼식에서 단 하나의 인사말만 했어요. 저는 여기 있는 사람들의 축복으로 이 여자와 결혼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화려하지도 길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가장 진실한 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임신 9개월 차. 진통이 시작됐어요. 민호는 진통실에 있었어요. 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잘할 수 있어. 16시간. 진통은 길었어요. 5년 전의 호르몬 치료는 육신의 고통이었지만 이것은 다른 고통이었어요. 이건 생명을 낳기 위한 고통이었어요. 아이가 나왔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입니다. 아이를 받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살아있는 생명이었어요.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가. 그리고 아이가. 민호는 그 순간을 봤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아이의 이름은 민호가 지었어요. 은혜. 그리고 준비된 은혜. 어때요? 저는 그 이름이 좋았어요. 아이는 은준이. 내가 준비되었을 때 오는 은혜라는 뜻. 은준이를 안았을 때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이게 모성애가 아니라는 걸. 모성애는 강하고 맹목적이고 의무적인 것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느낀 건 순수한 사랑이었어요. 이 아이가 제 아이여서가 아니라 이 아이가 건강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울 수 있고 숨 쉴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신의 의지로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 제가 원해서 데려온 아이여서. 은준이가 18개월이 되었어요. 저는 카페에서 여전히 일했어요. 민호는 출판사 일을 줄이고 대부분 재택근무를 했어요. 넌 이래. 난 여기서 은준이를 봐. 그렇게 역할을 나눴어요. 그리고 주말엔 함께 했어요. 저는 경제적 독립을 느꼈어요. 5년 전, 저는 제 돈이 없었어요. 동원이의 돈으로만 살았어요. 시어머니의 감시 아래, 지금 저는 제 통장에 제 이름으로 제 급여를 받았어요. 카페의 점주가 말했어요. 가인 씨는 잘 일해요. 요즘 직원들이 많이 떠나는데 당신은 계속 있어 주어서 고마워. 그 말이 좋았어요.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게 좋았어요. 어느 날 오후 3시, 저는 은준이의 유모차를 밀고 마트로 가고 있었어요. 그곳은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때때로 지나가곤 했어요. 신호등 앞에서 저는 앞에 있는 한 명의 여성을 봤어요. 우아한 자세, 고든 등,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신호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만났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봤어요. 그리고 유모차를 봤어요. 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어요. 제 얼굴엔 자연스러운 미소가 퍼졌어요. 저는 먼저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시어머니는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유모차를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저희 아들이에요. 은준이. 시어머니가 그 아이를 봤어요. 누구의? 제 아들이고 제 남편 민호의 아들이에요. 저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자랑도 방어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사실을 말했어요. 너무 예쁘죠? 내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당당했어요. 신호가 바뀌었어요. 저는 유모차를 밀고 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서 있었어요. 굳은 얼굴로. 저는 웃었어요. 그리고 계속 갔어요. 뒤를 보지 않으면서. 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검사를 받고, 모욕을 당했어요. 하지만 얻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집안을 벗어나고 저는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아이를 낳고,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되찾았다는 거였어요. 밤에 누워서 저는 5년 전에 제 자신을 생각했어요. 그 여자는 아무도 아니었어요. 아내도 아니었어요. 단지 아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여자도 아니었어요. 단지 여자처럼 보이는 기계일 뿐이었어요. 인간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여자예요. 아내이기 전에, 엄마이기 전에, 무엇이 되기 전에. 저는 가인이라는 한 명의 인간이에요. 저는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물론 전 남편 동원이도요. 이 말이 중요해요. 용서하지 않았다는 게 시어머니가 한 말들, 행동들은 제 인생의 5년을 파괴했어요. 그것을 용서한다는 건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 저는 시어머니를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워할 에너지가 아까웠기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인생의 일부가 아니었어요. 과거의 일부일 뿐이었어요. 제가 가장 증오했던 것은 동원이의 침묵이었어요. 침묵은 중립이 아니었어요. 침묵은 동조였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를 폄하하는 시어머니를 앞에 두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침묵이 아니라 폭력이었어요. 자기 문제를 숨기기 위해 아내가 욕먹는 것을 방치하는 것.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악함이었어요. 만약 당신이 지금 제가 겪던 상황에 있다면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은 견딜 필요가 없어요. 5년을 견딘 저를 보세요. 그 5년은 제 인생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저 상흔만 남겼어요. 아이를 낳는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아이를 낳는 것은 선택이에요. 당신이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강요할 수 없어요. 저는 5년을 아이를 위해 견뎠어요. 하지만 그건 아이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누군가를 달래기 위한 거였어요. 진정한 아이는 당신이 원해서 낳을 때 와요. 당신의 남자가 침묵한다면 그는 약한 게 아니에요. 그는 선택한 거예요. 침묵을 선택했고 당신의 고통을 선택했어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세요. 가족이란 이름은 모든 것을 정당화하지 않아요. 가족이니까라는 말 앞에서 당신의 존엄성이 사라져야 하는 건 아니에요. 가족이라도 당신을 상하게 할 권리는 없어요. 당신의 가치는 아이를 낳는 것에 있지 않아요.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결정해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당신은 충분해요. 저는 42살이에요. 카페에서 일하고 은준이를 키우고 민호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제 인생은 화려하지 않아요. 화려한 아파트도 아니고 외제차도 아니고 비싼 명품백도 아니에요. 대신 제 인생은 제 거예요. 5년의 결혼과 3년의 삶을 비교하면서 배운 것은 사랑의 형태에 대한 거였어요. 진정한 사랑은 강요하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은 존중해요.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누구든 괜찮다고 말해요.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충분해요. 지금 그대로 아이를 낳든 낳지 않든 누군가를 만나든 혼자이든 당신은 이미 충분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선택하는 것, 그게 당신의 인생이에요. 제 이름은 가인입니다. 저는 5년을 견뎠고 3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어요.